우리는 부모로서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30 넘은 자식 며느리 생활비까지 대줬겠냐? 이만하면 되지 않았니? 부모도 부모 삶이 있는 거잖아. 그 집 너희 주고 나중에 노후에 돈 없어서 너희한테 손 벌리면 그게 좋겠냐? 너흰 젊으니까 충분히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잖아. 착실히 살아. 이렇게 나가라니요. 자식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손주도 있잖아요.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아니면 전 이혼해요. 저희는 못 나가요. 그냥 물려줬다고 생각해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요. 우리는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열심히 사는데 너희는 뭐가 문제길래 착실하게 살질 못해. 이혼하게 생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각자 살아. 부모 협박할 생각 말고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소송이라도 하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한석중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자식 하나 낳은 죄로 평생을 고생하며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하나에게 뭐든 다 해주자는 생각으로 키웠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듯 했습니다. 뭐든 스스로 얻을 생각보다는 부모 덕을 보고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는 아들을 보니 한 씨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살려고 열심히 돈 모아 사둔 집을 아들에게 빌려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한 씨 부부도 곧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아들은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부모가 갈 곳이 없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며 살았던 자식이 부모 걱정을 할 리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 항상 혼자서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시부모만 원망하는 며느리까지. 한 씨 부부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러다가는 말년의 자식에게 가진 재산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몽땅 가져가면 결국 노후엔 자식에게 빌부터 눈치 보며 사는 것밖에는 안 남을 것 같았죠. 그래서 한 씨도 아내도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우선이 아니라 부부가 우선인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했지만 아내의 몸이 건강하지 못했던 탓에 둘째는 포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한 것이었는지 헷갈렸습니다. 딸이 있었다면 못난 아들 대신 효도를 했을까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 같은 딸이 하나 더 있었다면 제 명에 못 살았을 것 같았습니다. 한 씨 부부는 아들이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기에 더 어렸을 땐 판검사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커가면서 꿈은 꿈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잘했기에 대학 졸업 후에 법무사가 되겠다는 아들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오늘 발표 날이잖아. 그게, 왜? 잘 안 됐어? 네, 죄송해요. 아들의 낙방 소식에 한 씨도 속이 안 좋았지만 애써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또 보면 되지. 벌써 몇 번째 시험인지 몰랐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봤던 시험에서 1차에 합격을 했을 땐 그대로 법무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차에서 떨어졌고 그 후년에도 이번에도 1차에서 낙방을 했죠. 그러자 한 씨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내년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아들도 지치고 그걸 뒷바라지하는 한 씨 부부도 지쳐갔습니다. 1, 2년 안에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내심 아들을 믿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이 상한 것은 아들일 것이기에
애써 마음을 숨겼죠.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화 갔다 올게요. 어디? 오늘 학원 쉬는 날 아니야? 아, 은정이 만나러요. 아들의 말에 아내가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20대 후반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잔소리하고 싶은 걸 참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중요한 때에 연애하느라 바쁜 아들이 못마땅한 것 같았죠. 신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지만 성인인 아들이 알아서 잘 조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만난 여자친구이니 아들의 공부를 응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저 은정이랑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결혼해야 할 것 같다는 게 하겠다는 말인지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인지 몰랐죠.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아내는 거의 뒤로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은정이가 아이가 생겼대요. 뭐? 경악하는 아내를 지켜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신 씨도 할 말을 잃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최악의 형태로 일어난 듯 했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나오면 안 되니. 우선 합격하고 나서 정식으로 결혼하고. 아내는 아들을 만류했습니다. 아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100번 이해가 갔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지만 말이죠. 그러면 애를 지우란 말씀이세요? 나중에 다시 가지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은 며느리가 된 아들의 여자친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잡했습니다. 뭐가 맞는지 한씨 부부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살면 공부 더 잘할 수 있어요. 무슨 돈으로 살겠다는 거야? 금방 합격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도와주세요. 결국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겠다는데 끝까지 반대한다면 며느리에게도 몹쓸 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들의 결혼을 진심을 다해 축하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사돈과 반씩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임신으로 일을 그만두었기에 생활비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공부 그만두려고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아들은 펜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고. 은정이랑 애 보기도 미안하고요. 한 씨와 아내는 그동안 뒷바라지 했던 것이 허무했습니다. 결국 포기할 것을 그렇게 아등바등했나 싶었죠. 그래도 1차도 합격했었잖아.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겠냐? 몇 년 동안 공부만 한 게 아깝잖아. 언제까지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 아이를 안고 있던 며느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인상은 잔뜩 찌푸려진 채였습니다. 매일 그것 때문에 싸우게 돼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아기도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잖아.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집을 사주시는 게 나았어요. 며느리의 눈엔 도끼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임을 알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이 아닌 성격은 익히 알고 있었죠. 저는 애 키우느라 일 못해요. 그러면 애 아빠가 돈 벌어와야죠. 말투가 무척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한씨 부부가 더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가정이 생겼으니 먹고 살아야 하는 건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들도 공부에 뜻이 없는 것 같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더는 부모가 나설 상황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여태껏 뒷바라지한 것은 이미 끝난 일이었고 앞으로 아들이 잘 사면 그것으로 욕심버리고 살자 싶었죠. 그리고 때마침 아내의 건강이 나빠져
아들 부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알아보다가 안 되겠는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한씨 부부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태줬습니다. 이후엔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지방으로 발령이 난 한씨와 아내는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럼 따로 살게 되는데 주말 부부 하면 되지. 당신 어차피 곧 있음 퇴직하잖아. 이 나이에 무슨 주말 부부야. 부동산이야 거기에다가 차리면 되지. 잘 안 되면? 여기선 그래도 밥벌이는 되잖아. 잘 안 돼도 우리 먹고 살 걱정할 정도는 아니잖아. 당신 건강도 안 좋은데 같이 내려가서 몇 년 쉬다 온다고 생각하자. 그럼 다시 와? 올 수도 있지. 당신이 다시 오고 싶다고 하면 그래서 한씨는 살던 집을 팔고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씨는 계속 회사에 다녔고 아내는 다시 부동산을 차렸는데 부동산이 생각보다 잘 돼서 이전보다 돈벌이는 더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니 조금 살만했습니다. 이제 한씨 부부의 노후만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들도 일이 잘 풀렸는지 삶에 꽤나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일은 잘 돼가니? 먹고 살만은 해요. 공부 그만둔 거는 후회 안 할 정도로요. 그래. 그거면 다행이다. 은정이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그것도 처음일 인연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사업을 하며 외벌이로 풍족하게 살 수 없었던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한씨는 아들네와는 거리가 멀어지니 명절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끔 보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아들 며느리가 오면 한씨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네. 요새 별일 없고? 아내의 인사말에 며느리가 한씨 부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별일이요? 별일이 왜 없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매일 있어요. 공부하느라 모아둔 돈은 없지. 그렇다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지. 사업이랍시고 하는데 가져오는 돈은 적고 늘 빠듯해요. 며느리의 적나라한 불평에 한씨 부부가 당황스러워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다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주는 줄 아세요? 남들은 남편이 애 봐주고 설거지 해주고 다 해요. 은정아,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해? 어머님, 아버님 탓도 있는 거잖아. 일하고 들어와서 애도 보고 설거지도 하라는 거야? 쓰레기도 내가 버리고 하잖아.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고. 그럼 적어도 애 때문에 나 주저앉혔으면 돈 걱정은 안 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만하자. 엄마 아빠 앞에서 이게 뭐야? 맨날 그만하래? 그럼 너도 돈을 벌던가. 그럼 애는 누가 키워? 다 큰 애를 뭘 키운다는 거야? 어린이집 갔다가 5시에 집에 오는데. 그때까지 너는 뭐 하는데? 그만해라. 한씨가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 없어 아들 내외를 말렸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려거든 집에서나 하지 왜 명절에 와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한씨 부부에게도 불만이 많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여전히 원망만 듣는 현실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도 먹고 살 만큼은 번다고 했는데 그러면 며느리도 같이 일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었죠. 차라리 덜 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명절에 굳이 오고 싶지 않은 눈치이고 한씨 부부도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한씨가 아들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부터는 너희끼리 시간 보내. 무슨 말씀이세요?
내려오지 말라는 말이야. 왜요? 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너희 엄마 건강도 안 좋고 왜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좀 쉬고 싶어 해. 집에 누구 오면 음식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하니까. 엄마 병원 자꾸 다니는데 명절에라도 좀 쉬어야지. 일을 그만두시면 되지 않아요? 그건 아내가 원하지 않아 했습니다. 벌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죠. 한 씨는 아내를 핑계로 명절에 아들 며느리에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떨떨해 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아들도 굳이 내려오겠다고 하진 않았죠. 도영이는 안 보고 싶으세요? 그럼 거의 못 보는 건데. 물론 내 손주가 예쁘긴 했지만 이제는 좀 마음 편히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여보, 예전에 살던 집 옆에 아파트 있지? 거기 급매물이 나왔는데 그거 사둘까? 얼마나 싸게 나왔는데. 아내가 시세보다 8천만 원 낮게 나왔다는 아파트를 사자고 했습니다. 전세 세입자도 있어서 목돈 안 들이고 살 수 있어. 어차피 당장 올라가서 살 것이 아니니 사두었다가 퇴직 후에 천천히 이사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적은 돈 들여서 사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은 천천히 모으자고 했죠. 한 씨도 아내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돈을 모으러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한 씨 부부는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조금씩 저축을 해서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몇 년 뒤에 신혼부부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간다고 할 때쯤엔 대출 없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었죠. 다음 세입자 구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두자. 그래. 병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슬슬 올라갈 준비해야지. 퇴직 후에 바로 올라가려던 걸 아내가 부동산이 잘 되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씨 부부는 1년 정도 후에 이사를 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세입자가 퇴거한 뒤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평생 살 집이었으니 제대로 깔끔하게 고치느라 왕복 4시간 거리를 거의 매주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도 살던 동네로 다시 이사할 생각에 좋았습니다.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어 왔다 갔다 할 일이 종종 있었는데 집이 있으니 머물다 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공부를 다시 해볼까 해요. 아들이 전화해서 하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전혀 공부할 상황이 아닌 듯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날려서 지금 오갈 데도 없어요. 뭐? 보증금을 어떻게 날려?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사업을 하다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을 받아 썼다는 아들.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갑자기. 은정이가 회사 다니기로 했어요. 인생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이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킬 것 같아요. 1년 허리띠 졸라매려고요. 한 씨는 근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지.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겠어? 이 300만 원 벌어서 식구가 살아줘? 당장 집도 문제라며. 그러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은 아버지 빈집 있으시잖아요. 그 집에서 살겠다고? 네. 집 문제만 해결돼도 아끼면 살 수 있어요. 1년 있다가 엄마 아빠도 올라갈 거야. 1년이면 충분해요. 1년 안에 합격할게요. 아들의 말에 고민이 됐습니다. 아들 말처럼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니 아들네가 살면서 합격해서 나온다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공부를 그만둘 당시에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아들의 계획이 걱정스러운 한편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미련이 남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불안정한 사업을 하느니
1년만 고생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안 해도 아들이 말한 대로 1년간 집에 들어와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아들 부부가 딱해 한씨가 종종 도와주곤 했습니다. 애도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집이 있다고 해도 며느리 혼자 번 것으로 생활하긴 빠듯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병원에 가거든. 올라가는 김에 반찬 좀 해줄게. 그러면 감사하죠. 지내는데 불편함은 없고? 네. 없어요. 그래. 고생이 많다. 아내의 말에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아들의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가 싱숭생숭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건 한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별일이 없다면 붙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아직 결과 발표도 안 나왔잖아. 채점해봤는데 붙을 가능성이 없어요. 아들의 말에 한씨는 좌절했습니다. 1차에서 떨어져 버린 아들. 아들이나 며느리도 고생이 많았겠지만 1년간 한씨도 아내도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원조도 해줬고 왔다 갔다 하며 반찬도 갖다 주었습니다. 이래저래 뒷바라지도 하고 마음고생도 했는데 결과가 배신을 해버린 것이었죠. 저 아버지만 괜찮다고 하시면 1년만 더 하고 싶어요. 한씨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정말 붙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태 고생한 게 있어서 억울해서라도 합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만 더 도와주세요. 그땐 붙든 떨어지든 나갈게요. 며느리의 말에 한씨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거절을 하면 무슨 원망을 들을까 싶었습니다. 평생 한을 심어줄 수는 없었고 한씨도 간절히 원하던 것이 아들의 합격이었기 때문에 딱 1년만 더 고생하자 싶었죠. 우리도 1년 더 있다가 이사 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한씨 부부가 이사하는 것은 내년으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도 정리하고 살던 집도 팔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가면 이제는 좀 쉬엄쉬엄 살 생각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더 이상 아들에게 들어가는 건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가서 한 5년만 일하게. 또? 그러면 아직 젊은데 둘이 손가락 빨고 놀아? 당신? 괜찮겠어? 그래도 6년 정도는 더 일할만 하지.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30년 갑먹고 살려면 60대가 마지막 일할 수 있는 때였죠. 그러면 나도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볼까? 부동산 투자해보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같은 거 사서. 그것도 좋겠네. 올라가서 부동산은 차려놓고 쉬엄쉬엄 하자고. 생활비 정도만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연금도 받으면 노후 대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사간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또 팔아서 투자도 하면 나중에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평생 아등바등 열심히 벌고 저축하며 살았더니 말년 인생은 적어도 비참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기대게 될까 걱정할 게 아니라 반대 상황을 걱정해야 했었나 봅니다. 엄마 아빠 여기 정리하고 올라갈 준비할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간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 아들의 말을 듣고 한씨 부부는 살던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정리를 했죠. 몇 달 뒤, 집은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 전에도 아들에게 여러 차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차에 붙으면 2차도 봐야 하니
2차 날짜에 맞춰서 잔금 날짜도 맞췄죠. 어떻게 됐어? 1차 시험날. 시험이 끝날 시간이 됐는데도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한 씨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채점은 해봤을 거 아니야? 그게 아슬아슬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2차 준비해야 해요. 아슬아슬 하다니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난번처럼 확실하게 떨어진 것보다는 상황이 나았습니다. 한 달 뒤 1차 시험 결과 발표가 있는데 아들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한 달간 아들에겐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의 환갑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들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 없었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합격이라고 생각한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하려는 한 씨를 말렸죠. 아들은 1차에 합격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도 봐야 했는데 그래서 또 거의 2달간은 한 씨 부부도 긴장한 채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 결과에 한 씨는 또다시 좌절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냐? 아들은 더 이상 공부는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한 씨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는 30 후반이 되어 가는데 아들 말처럼 언제까지 공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도 커가니까 꿈만 쫓을 수는 없었죠. 며느리가 혼자 버는 돈도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 택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1년간 한 씨 부부가 뒷바라지 하기엔 이제는 지치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미련을 버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한계인가 봐요. 아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냐? 속이 무척 쓰렸지만 한 씨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위로를 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 한 씨 부부도 포기해야 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은정이가 실망이 커서 집 분위기가 그러네요. 이사는 천천히 할게요. 날짜에만 맞춰줘. 한 씨가 살고 있는 집 잔금 날짜에 맞춰 한 씨도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아들이 제 날짜에 나가야 했습니다. 왠지 아들을 쫓아내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지만 그래도 이제는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했죠. 아들은 직장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며느리와는 크게 다툰 것 같았죠.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들은 갑작스레 연락이 와 정해진 날짜에는 이사를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 안 돼.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 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니까. 알긴 아는데요. 저도 직장 구하고 자리 잡을 시간은 주셔야죠. 이미 반년 전에 정해진 날짜였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전화해서 한 씨에게 따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대로 쫓아내시면 저희는 그럼 길에서 생활하나요? 뭐? 돈이 있어야 나가죠. 그러려면 애 아빠가 직장이라도 구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게 왜 이렇게 촉박하게 계약을 하셨어요? 쫓아내고 싶으셨던 것처럼. 며느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쫓아내긴 누가 쫓아낸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2년이나 공짜로 살게 해줬는데 나가면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았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한 씨를 원망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모른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애들 말대로 그냥 무작정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연락해서 2달 정도만 미뤄볼게. 그때 계약할 때도 급한 거 아니라고 했거든. 그래도 계약한 게 있는데 쉽게 미뤄줘? 혹시 모르잖아. 일단 물어나 볼게. 매수자에게 연락을 해보겠다는 아내.
아들 때문에 이게 무슨 불편한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고도 한 달가량 시간이 있었는데 말이죠. 얼마 남겨두지도 않고 갑자기 일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매수자가 양해를 해주어 잔금 날짜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그쪽은 당장 이사 들어올 게 아니라 2달 정도 미뤄도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계약 이후로 집값이 살짝 올랐는데 그것에 선심을 쓴 듯 했습니다. 그래도 별 탈 없이 얘기가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미룬 날짜가 돼가는데도 아들은 잠잠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며칠 날 가겠다 하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안했던 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다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뭐야? 그게 말이 되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여기 집 팔렸다. 니까? 그거 취소 못 해요? 아들의 말에 머리가 지끈지끈 울리는 듯 했습니다. 계약이 장난도 아니고 한 번 미루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배상해야 하는 돈도 어마어마했고 말이죠. 엄마도 부동산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 안 좋아서 겸사겸사 가신 거잖아요. 공기 안 좋은 데로 뭐하러 다시 오시려고 그러세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온갖 말로 설득해 보려는 것 같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올라가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그 집을 샀겠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아껴가며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홀랑 가져가 버리려는 아들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마련해준 전셋집은 사업한다고 스스로 날려놓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에게는 수억을 요구하는 꼴이었습니다. 이사 날짜 정해졌으니까 더 이상은 못 미뤄. 우리도 이삿짐 센터 예약을 했으니까. 맞춰서 비워줘라. 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 씨가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들인 돈이 그 아파트 가격보다 더 많을 것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식 앞가림을 대신 해줘야 하나 답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보겠다던 공부까지 도와줬으면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상 바란다면 그건 아들의 욕심이었고 부모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아들에게 바톤을 넘겨받듯이 며느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평소엔 안부 연락조차 없는 며느리는 꼭 따질 때만 부지런했죠. 아버님, 저희 결혼할 때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은 집을 2개를 살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도 너무 서운했는데 아무 말씀 안 드렸잖아요. 돈이 남아돌아서 2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저축하는 대신 부동산에 저축한 셈 치고 마련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섭섭하다고 난리였습니다. 자식이 우선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은 이 집 아니어도 사시잖아요. 그리고 저 2년간 혼자 일하면서 아버님 아들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쫓아내세요? 남이 들으면 천하의 나쁜 시부모가 따로 없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이 공부하고 며느리가 직장에 다닌 것은 맞지만 한 씨가 도운 부분도 컸습니다. 며느리 혼자 공부시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집도 월세 한 푼 안 받고 빌려준 것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힘들까봐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아내가 반찬만 해다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공부한 것이 꼭 우리 좋으라고 한 것 같았지만
결국엔 자신들이 더 안정적이고 풍족하게 살려고 투자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한씨 탓으로 돌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만 대단한 희생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씨 부부가 보상으로 그 집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공부하기 전엔 10년 가까이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던 며느리였는데 말이죠. 우리는 부모로서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30 넘은 자식 며느리 생활비까지 대줬겠냐? 이만하면 되지 않았니? 부모도 부모 삶이 있는 거잖아. 그거 너희 주고 나중에 노후에 돈 없어서 너희한테 손 벌리면 그게 좋겠냐? 너흰 젊으니까 충분히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잖아. 착실히 살아. 그러자 며느리의 씩씩대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집 하는 건 못 미루니까. 제 날짜에 맞춰서 집 비워줘. 자식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손주도 있잖아요.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며느리도 아들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못 나가요. 그냥 물려줬다고 생각해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집을 뺏어갈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날강도 같은 자식 때문에 한씨는 골치가 아프기도 했고 가슴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태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은 눈꼽만큼도 없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왜 더 주지 않느냐고 땡깡이나 피우는 자식이 내 자식인 게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부모가 평생 열심히 번 돈으로 부모 도움받아서 편히 살았으면서 노후까지 위협하나 싶었죠. 그러자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자식이 이혼하는 꼴 보고 싶냐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한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자식이라면 차라리 자식 없이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열심히 사는데 너희는 뭐가 문제길래 착실하게 살질 못해. 이혼하게 생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각자 살아. 부모 협박할 생각 말고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소송이라도 하자. 법은 아주 잘 알잖냐? 그렇게 아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은 나가면서도 억울해했고 한씨 부부를 원망했습니다. 자식에게 어쩜 이렇게 매정하냐고 했죠. 정말 매정하게 살았으면 한씨 부부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자식은 키워봐야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과 청춘을 바친 것 같았습니다. 한씨 부부는 제 날짜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가기 씁쓸했지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내만 챙기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사실 자식만 아니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었습니다. 60 넘어서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자식을 끊어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노후라도 부모가 아닌 부부의 삶을 살아보자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자식이 우선인 삶은 이제 끝내기로 했죠. 그날 이후로는 아들이 또다시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거절했습니다. 나약한 아들도 이제는 제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